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선미라고 하고요. 현재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박사 공부 마치고 2020년 여름에 여기 위니펙에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좋은 세미나 준비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박사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까 베이비 교수라고 해주셨는데도 여러 과학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걸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그리고 왜 저와 같은 계량 심리학자들이 다른 이제 분야에 계신 분들과 학제간 연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몸담고 있는 계량 심리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먼저 조금 해드리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공동 연구들 중에서 두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몬트리올 맥길 대학의 사회심리학 그리고 계량심리학자분들과 했던 연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매니토바 대학교의 식품영양학과 교수님과 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를 두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제 발표를 한 줄 요약하면 통계학 전공자가 진출할 수 있는 학문 분야의 한 종류로도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혹시 이제 관련 대학원생분들 계시면 진로 탐색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재밌는 예제를 가지고 오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공계에 계신 분들께는 이 quantitative psychology, 계량 심리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북미에서는 심리학과의 굉장히 많은 세부 분야들 중에서도 역사가 오래된 분야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세계 2차 대전 거치면서 사람의 심리 인지적 특성을 빠르게 평가하고 측정하는 도구랑 방법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북미의 주요 연구대학들 심리학과 그리고 교육학과에 이 quantitative psychology라는 이제 분야가 이제 공고히 자리 잡고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에도 이제 많은 수의 계량 심리학자 분들께서는 요 심리 측정 그리고 그러니까 심리 측정 이론,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데 매진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때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통계 방법은 요인 분석, 팩터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는 계량 심리학을 전공하신 대학원생분들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ETS, ACT 이런 대형 교육평가 기관에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잘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랑 가장 친했던 대학원 동기도 듀오링고라는 언어 에듀케이션 그 앱에 지금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심리 측정 말고 사회 행동 보건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통계 방법론들의 방법론적 문제 자체를 이제 해결하는 연구에 집중하는 계량 심리학자들도 되게 많으신데요. 저도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루는 계량 심리학자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에 인간의 행동, 심리 이런 걸 측정하는 방식과 비용이 그러니까 방식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비용도 저렴해지면서 전통적인 통계 방법에 익숙하신 연구자분들이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다루고 정보를 해석해내는데 굉장히 기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계량 심리학자들이
그런 새로운 형태의 자료에 대해서 새로운 분석 모델이나 방법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들 하에서 그 새로 만들어진 방법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연구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수리통계학, mathematical statistics, 그리고 통계 계산, computational statistics에 관련한 지식이 많이 요구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PhD 레벨 이상으로 가면 statistics, mathematics, 그리고 저희 quantitative psychology 에 계신 분들이 하는 연구가 되게 비슷해 보이는 이유가 이제 이 분야 연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량 심리학에 대한 이제 개략적인 어떤 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예제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통계 방법론 개발 연구들은 제가 그냥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들이고, 오늘 가지고 온 예제들은 학제간 연구들 중에 이제 재밌어 하실 만한 거 두 가지 들고 왔는데요. 이런 통계나 수학 방법론에 좀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통계 방법론들도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춰 넣듯이 이런저런 연구 문제에 어떻게 잘 활용하는구나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캐나다 맥길 대학의 사회심리학 그리고 계량심리학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한 연구인데요. 타이틀은 Can modeling of individual differences reveal lasting training effects on implicit attitudes? A reanalysis of lie et al.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6년에 퍼블리시된 implicit attitudes, 암묵적 편향 태도 뭐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한 굉장히 대규모 연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인용이 굉장히 많이 된 연구를 요새 statistical learning 또는 machine learning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predictive modeling framework를 이용해가지고 재분석한 프로젝트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 편향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진 굉장히 많은 어떤 인터벤션 방법들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료 형태가 뭔지, 저희가 갖고 있었던 연구 문제가 뭔지, 그리고 새롭게 저희가 알아낸 것은 무언지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서머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implicit bias, 한국말로는 암묵적 편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회심리학에서 굉장히 자주 연구되는 주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종, 성별, 능력 등으로 정의되는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편향된 생각, 행동 이런 걸 이제 한꺼번에 이르는 컨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편향을 측정하는 메저를 IET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측정해서 정량화해 놓은 걸 이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 지능을 정량화해 놓은 IQ 스코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암묵적 편향 연구에서는 IAT 스코어가 어떤 사람의 편향을 정량화해서 이제 특정해 놓은 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북미에서는 지난 10년 정도 동안에 이제 되게 많은 편향들 중에서 특히 인종 편향에 관련된 연구가 되게 많았고 그 인종 편향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인터벤션 방법들이 일단 제한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게 효과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제들이 어떤 인터벤션을 했더니 인종 편향을 이만큼 줄여주더라 이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저희가 재분석을 한 이 논문은 이 분야에서 이제 가장 대규모로 수행된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학계에서 반복적으로 제안되고 사용되었던
9가지 다른 인터벤션 방법들의 효과성을 검증하려고 거의 5,000명에 달하는 피실험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수행한 이제 연구 결과를 보고한 논문인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플랫폼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픈 사이언스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이렇게 보면 심리학과에서는 이제 거의 디폴트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10년 전쯤에 레플리케이션 크라이시스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면서 많은 수의 심리학과 논문이 레플리케이션이 안 되더라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오픈 사이언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특히 사회심리학 같은 분야에서는 아주 자세한 연구 실험 계획을 실험 시행 전에 학계에 등록을 하는 pre-registration이라는 절차를 거의 필수로 거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연구 논문을 이제 다시 분석하고 막 그럴 수 있었던 이제 큰 이유도 이 연구가 pre-registered 되었던 연구였고 또 그 결과랑 과정이 전부 다 오픈되어 있는 연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실험 연구에서는 총 8개의 서로 다른 암묵적 편향을 줄여줄 거다라고 생각되는 이제 인터벤션 이제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이제 하나의 아무 처치도 받지 않은 컨트롤 집단도 이제 사용이 됐고요. 당연히 랜덤 어사인먼트 사용해서 실험이 진행됐고 dependent measure Y 제가 이제 뒤에 추후에 나오는 슬라이드에도 Y variable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저희가 알고 싶은 target variable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arget, outcome, dependent measure 이런 게 이제 다 똑같은 걸 지칭하는 다른 용어들인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연구에서 알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묵적 편향이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제 점수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스터디 디자인은 비트윈 서브젝트 디자인이었어요. 이제 사람을 딱 불러놓고 어떤 실험 처치를 하기 전과 후에 대한 IAT 스코어를 이제 측정을 해놓고 특이했던 거는 다음 날 그 사람을 다시 이제 불러가지고 IAT 스코어가 어떤지 다시 측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에 보시면 이 오리지널 스터디에 나와 있는 표인데 이제 서로 다른 인터벤션 방법들 그리고 컨트롤 컨디션에 대해서 이제 피험자 수 보실 수 있고 평균 IAT 스코어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타임 원 첫째 날에 프리 테스트 그리고 포스트 테스트 스코어 보실 수 있고 다음 날 팔로우 테스트 스코어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스코어가 양수값이면 이제 보시면 다 포지티브 값이잖아요. 양수값이면 흑인과 비교했을 때 백인에 대해서 더 암묵적인 호감을 가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언제 측정했는지 관계없이 피실험자들이 대부분 이제 백인에 대한 암묵적 호감이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 보시면 실험 처치 바로 후에는 이 컨트롤 집단하고 비교해가지고 다른 인터벤션들이 점수를 많이 낮춰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재니까 컨트롤 컨디션에 비교해서 다른 인터벤션들이 별로 차이가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대규모 스터디에서 결론을 내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제안하고 막 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라고 제안했던 그 모든 이제 암묵적 편향을 줄여줄 거다라고 예상되는 인터벤션들이 즉각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지속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제 우리 삶에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근데 이제 맨 처음 이 프로젝트 들고 오신 맥길 사회심리학과 마크 교수님께서 가설을 세우시기를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는 사실 각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문제를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버럴하게 보면 지속되는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 특성에 잘 들어맞는 인터벤션을 받으면
지속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신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 실험은 끝났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시 저희가 모아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 가설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을 내놓아라 이렇게 하신 거죠.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량 심리학자로서 이제 제가 그 가설에 대답할 방법을 이제 생각을 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됐냐면요. 이 자료가 이미 이제 있는데 여기서 특정 피실험자들을 제가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 피실험자들이 누구냐면 어떤 특정 실험 처치가 그 사람의 개인적 특성하고 가장 베스트 매치가 돼가지고 암묵적 편향이 굉장히 현저히 변화되었던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걸 제가 할 수 있으면 저희는 또 다른 실험을 막 하지 않아도 이 가설이 맞는지 이제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대규모 실험과는 다른 결과를 저희가 이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요. 스텝 1에서 해야 되는 건 그런 피실험자들을 찾아내어주는 어떤 통계적 모델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이 문제에 이제 답을 하려면 요새 그 머신러닝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prediction modeling 또는 predictive modeling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어떤 prediction 모델링을 할 때는 이쪽 한쪽에 y 변수를 놓고 target 변수를 놓고 다른 한편에는 이 타겟 변수를 잘 그러니까 설명하거나 예측할 거라고 생각되는 변수들을 우다다다다다 집어넣고 이제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그 모델은 이쪽 X에 이제 이쪽에 우다다다 넣는 이 변수들로서 각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그리고 인터벤션 컨디션을 이용하겠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프레딕션 퍼포먼스가 좋은 모델을 찾아내면 그 모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정 피실험자들을 잘 찾아내주는 모델일 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가정을 하고 그대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절차를 prediction modeling, predictive modeling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당연히 저희가 true best 모델을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전략은 보통 뭐냐면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prediction performance가 제일 좋은 모델을 찾는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저희 타겟 베리어블이 뭔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는 건데 보시면 컨트롤 그룹하고 여러 개 그러니까 인터벤션 컨디션에 들어있는 사람들 쭉 보여주는 값인데 한 그룹마다 500명씩 거의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진짜 미인 값이 비슷비슷하니까 아마 그 오리지널 스터디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할 임무는 뭐였냐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개인적 특성하고 딱 베스트 매치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컨트롤 컨디션을 이제 구분해서 실제로 지속되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이제 보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런 프리딕션 모델링을 할 때 이쪽에 Y 타겟 베리어블이 있고 이걸 잘 예측할 거라고 설명하는 변수들을 막 넣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그거 보여드리는 건데 각 개인의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변수들이 그 자료에 총 44개 정도가 있어서 그걸 모두 다 집어넣고 또 인터벤션 컨디션 8개를 집어넣어서 총 52개 변수가 이쪽에 들어가 있는 프레딕션 모델을 하나 저희가 모델 1로 고려를 하고 모델 2에서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1326개 변수를 더 넣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투웨이 인터랙션이라고 저희가 예를 들어 젠더, 레이스 이런 변수가 각각 있으면 요거 두 개의 인터랙션 텀을 이제 보는 건데
총 52개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인터랙션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모델 2에 이제 때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델 3개는 뭐냐면 저희가 요새 머신러닝에서 많이 하는 게 regularization 테크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변수를 너무 많이 모델에 때려 넣으면 그 모델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를 아주 잘 설명하게 되는데 너무 잘 설명하게 되면 저희가 오버피팅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오버피팅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세팅이기 때문에 그 오버피팅을 이렇게 어보이드 할 수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도입된 모델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라소 리그레션, 리치 리그레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애들은 뭘 하는 거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는 조금 덜 이렇게 설명해 내더라도 미래 데이터까지 잘 설명하겠다라는 걸 골로 세팅을 하면 이 모델보다는 이 모델이 더 옵티멀하다라고 이제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 세 개들은 이 옵티멀한 모델을 이렇게 과적합된 것이 아닌 미래 데이터도 어느 정도 잘 설명해내는 걸 하겠다라는 모델들이고 이걸 해내는 테크닉을 이제 regularizations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셜 사이언스에서도 보통 사용하시는 통계 기법들은 좀 되게 클래식하고 되게 단순하거든요. 근데 이런 좀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레딕션 모델링들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다 이렇게 한 거였는데 여기 이제 나머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그래 그러면 이런 모델들이 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좋은 모델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제일 퍼포먼스가 좋은 걸 고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 퍼포먼스의 기준을 설명해 놓은 슬라이드예요. 근데 그 기준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현재 데이터 말고 미래의 데이터도 어느 정도는 잘 설명해내는 모델. 이제 그거를 Generalization Performance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일 잘 설명해내는 모델을 최고로 이제 골라내는 걸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 Generalization Performance라는 거는 사회과학에서는 조금 새로운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모델을 골라낼 때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모델을 골라냈고 그런 걸 재내는 어떤 매저 같은 것을 사용했다. 그런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모델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희가 고려했던 모델 5개의 퍼포먼스를 이제 굉장히 많은 이터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퍼포먼스를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보시면 트레이닝 셋,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모델 설명력이 굉장히 좋은데 모델 2랑 3이 미래 데이터에 대해서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이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델 2랑 3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오버피팅에 굉장히 취약한 모델들이기 때문에 모델 1, 4, 5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하겠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잠정 결론을 내리고 그럼 도대체 최종 모델로는 뭘 사용해야 하나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 모델 4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각 인터벤션 컨디션마다 제가 아까 뽑아내고자 했던 피실험자들을 몇 명 뽑아내줬는지 보여주는데 모델 4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인터벤션 컨디션에서만 사람을 골라냈어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 같은 모델에서는 인터벤션 컨디션마다 꽤 많은 수의 사람을 골라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어떤 모델의 퍼포먼스는 비슷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모델 5가 저희 이 세팅에서는 훨씬 더 임플리케이션이 많다 해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최종 모델로 이제 상정을 하고 그럼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게 이 사람들 어떻게 뽑아냈어? 이거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간략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이 모델을 이제 딱
피팅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툴로 딱 가지고 있으면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그 모델을 가지고 컨디션 2에 있었다면 이 사람이 몇 점을 IAT 스코어를 이제 줄이는 걸 보여줄까? 이런 걸 예측해서 계산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이 컨디션 2였으면 이 점수, 컨디션 3이었으면 이 점수, 이런 걸 쭉쭉쭉쭉 다 계산을 해낸 다음에요. 저희가 이게 아까 Y 타겟 베리어블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점수였어요. 그래서 암묵적 편향이 가장 많이 줄어든 컨디션이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거였다라고 저희가 결론 내릴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 3번 같은 경우는 8번째 인터벤션 컨디션이 그 사람의 옵티멀 컨디션이었고 20번째 사람인 경우는 뭐 7번째 인터벤션 컨디션이 그 사람의 암묵적 편향을 제일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컨디션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 세팅에서 그 사람이 원래 랜덤 어사이먼트로 배정되었던 컨디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두 개가 그러니까 모델로부터 찾아진 옵티멀 컨디션하고 그 사람이 원래 실험에서 받았던 세팅하고 매치되는 경우 저희가 옵티멀 컨디션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골라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과정을 쭉 해서 저희가 골라낸 사람이 이제 찾아낸 사람이 총 500명 정도가 됐고 이 500명이 어떤 컨디션에서 찾아졌는지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그 골라진 500명하고 컨트롤 컨디션하고 비교하면 네, 당연히 그 다음날 팔로우업 데이에도 트레이닝 이펙트가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 줄 요약을 하면 개인적 특성이 가장 효과적인 처치를 받은 사람들은 다음 날까지도 그 줄어든 효과 편향이 존재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쭉 연구 문제가 뭐였고 그걸 프레딕션 모델링을 사용해서 뭘 했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 과정에서 이제 최근 머신러닝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소셜 사이언스로 이렇게 어떻게 브링 했는지도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결국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결론을 찾아냈잖아요. 인용이 많이 됐던 대규모 스터디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연구의 유니크 컨트리뷰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시작하기 전에 2년 전에 그 OSF라는 곳에다가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을 했고요. 지금은 매뉴스크립트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 예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되게 막 어드밴스드 되고 소피스티케이트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통계학적인 그러니까 통계적 지식이 과학적 발전에 즉각적으로 기여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이런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predictive modeling은 머신러닝, 뭐 AI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그냥 늘 쓰고 계시는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처럼 이미 많이 쓰고 있는 이런 통계적 방법을 좀 창의적으로 적용을 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 하나는 그 연구 분야에 통계적 방법론을 이해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이점 중에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그 응용된 연구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낭비될 수 있었던 시간과 비용을 이제 줄여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크게 재미를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릴 학제간 연구는 저희가 그냥 프로포즈만 한 상태여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막 디테일한 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어떤 연구 문제를 가지고 뭘 프로포즈 했는지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매니토바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 계신 서미영 교수님하고 진행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이 프로젝트 제목은 Getting the most out of electroretinogram data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methodological review를 하고 이제 어떤 statistical framework를 recommend 하려고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머신 러닝 기법을 많이 이용한 방법을 좀 제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에서처럼 배경 지식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가 뭘 제안했는지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lectroretinogram data, ERG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망막 전이도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눈 망막 세포에서 빛 자극의 강도에 따라서 일어나는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테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이 그림 보시면 그 ERG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보실 수 있는데 이 X축은 light intensity에 대한 이제 축이고요. 그래서 이제 빛이 강해짐에 따라서 이 ERG 스코어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네 가지 다른 선은 예를 들어 뭐 뉴트리션에 대한 연구다 하면 그 뉴트리션에 대한 어떤 experimental 컨디션에 따른 네 가지 그룹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망막세포에서 일어나는 영양학적 변화에 대한 관찰이 이제 가능한 검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비타민 A 결핍에서 오는 뭐 눈 퇴행성 질환 뭐 이런 연구들에 주로 사용되는 핵심 자료 측정 방법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네, 요 저희 이제 같이 공동 연구하시는 서 교수님께 배웠는데 이제 서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대요. 근데 이 랩에서는 어떤 뉴트리션을 섭취하는지가 망막 안구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오고 계신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ERG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세요. 보유하고 계신 인간에게서 측정한 그리고 동물에게서 측정한 ERG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신데 서 교수님께서 처음 저한테 학제간 연구를 제안해 주셨던 이유가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ERG 데이터를 분석해내고 해석해내는 통계적 방법론들이 퍼블리시된 연구마다 너무 서로 다르고 대부분의 경우 자료 특성에 비해 너무 단순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이 늘 마음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이걸 지난 되게 긴 시간 동안 계속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이걸 통계학에서는 뭐 타임 시리즈 데이터 또는 롱기튜디널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어떤 non-linear한 패턴이 어떤 한 객체에게서 반복적으로 측정한 자료에 대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의 데이터인데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분석한 논문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ERG라는 데이터에 담겨 있는 정보를 충분히 그리고 적절하게 잘 항상 꺼내오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한테 처음 이제 공동 연구를 제안해 주셨던 이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학교 안에 있는 인터널 콜라보레이티브 프로젝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냈는데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학제간 연구를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은 이제 systematic review 5개 정도 논문을 골라주셨어요. 서 교수님께서. 그래서 그 5가지 굉장히 이제 영향력 있는 논문들을
다시 리뷰해가지고, 근데 그걸 리뷰를 statistical approach를 이제 리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replicate도 하려고 해요. 왜냐면 나중에 여기 knowledge dissemination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쭉 어떤 오픈 소스 education material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systematic review를 하면서 주요 연구들에서 이 ERG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분석했는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였는지 이런 거를 쭉 리뷰를 하고 난 다음에 coherent analytical framework를 당연히 이제 제가 잘 준비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놀랐던 게 어, 이런 식의 방법론적인 디스커션을 하는 논문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롱기튜디널 데이터, 어떤 non-linear 패턴이 두드러지는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다 평균을 내서 평균 비교를 하신다든지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해는 되는 게 보통 이렇게 randomized control trial을 하시는, 그러니까 실험 연구를 하시는 랩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통계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새로 매스매틱, 그러니까 이런 ERG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식의 제안을 하는 연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스테매틱 리뷰를 하고 저희가 이제 제안할 프레임워크는 뭐냐면 통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스무딩 스플라인이라는 모델하고 멀티그룹 애널리시스라는 걸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스무딩 스플라인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자료가 이렇게 non-linear하게 있으면 그걸 이렇게 스무스 펑션을 찾아내주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앞에 예제 1에서 말씀드렸던 머신러닝 예제에서처럼 현재에는 이런 어떤 스무딩 스플라인을 찾아내는 작은 작은 의사결정들을 연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데이터 드라이븐 형태로 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저희가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오겠다는 포인트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데이터 드라이븐 모델링을 많이 하는 스무딩 스플라인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멀티그룹 애널리시스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연구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트리션 레벨이나 뭐 차이에 따른 그룹 간 차이를 보시는 게 중요하시잖아요. 이런 펑션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뭐 해석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수리 모델 중에 저희가 이렇게 제약식을 넣고 빼고 해가지고 이런 오버럴 모델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멀티 그룹을 이제 차이를 보여주는 그룹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 두 개를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최적의 어떤 모델과 이제 다른 그룹을 찾아주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RG 데이터 자체가 이런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이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위해 만들어진 기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법을 사용하면 당연히 그전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잘 뽑아낼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번 제안을 하려고 하고, 당연히 이렇게 제안된 거는 잘 적용이 되는지 뭐 그전 방법들하고 어떤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시스테매틱 리뷰에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knowledge dissemination이 왜 중요하냐면, 특히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연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실험 연구를 많이 하시는 랩에서는
도제식으로 랩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 전 연구에서 했던 거 아주 유사하게 그대로 이렇게 하시니까 어, 어떤 딱 제대로 된 방법론을 만들어내야 그 뒤로 쭉쭉쭉 이걸 이어나가서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희 Knowledge Dissemination의 타겟 어디언스는 당연히 그 랩에서 이제 공부하고 계신 이제 대학원생분들, 포닥분들이시고, 어, 이게 그 ERG 데이터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저널 에디터에 연락을 따로 해서 저희의 아이디어가 이런 겁니다. 라고 했더니 굉장히 웰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아마 스페셜 이슈 이런 걸로 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매뉴스크립트 준비를 할 거고 이제 보시면 이런 통계적 방법들이 요 연구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학제간 연구를 진행하면 그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제가 티칭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런 무들 같은 플랫폼을 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티칭하는 걸 리코딩해가지고 이런 랩에 계신 분들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끔 쭉 오픈 소스 개념으로 체계화해서 하는 것까지 이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제간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역할이 나눠져 있었어요, 명확히. 저는 최근 많이 사용하는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 ERG 데이터라는 것에 딱 적합한 통계 방법에 대한 지식을 이제 브링해야 하고 저에게는 이제 너무 좋았던 이유가 서 교수님께서 이미 그 분야에 오래 계시면서 연구 문제를 매우 구체화해서 디벨롭을 딱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제가 바로 뛰어들 수 있었고 또 이거에다가 앤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충분한 자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는 이제 너무 재밌고 흥미로운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는 학제간 연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두어 개 더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 연구는 이제 뭐 그런 거였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에이징 파퓰레이션에 살고 있어서 알츠하이머나 어떤 노멀 에이징에 대한 연구를 사회심리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커그니티브 디클라인이 2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줄어드는지에 대한 어떤 모델을 딱 만들고 나서 그 동일한 사람들의 디프레시브 심텀이 어떻게 디벨롭 하는지에 대한 것도 모델을 하고 그 두 개가 코릴레이션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연구를 하나 했었는데 저희 과에, 그러니까 심리학과에 어떤 사회심리 연구를 하시는 분께서 그런 코릴레이션이 사실은 어떤 스티그마타이즈드 된 파퓰레이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거다라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보니까 여자이면서 poverty에 있고 뭐 이렇게 doubly stigmatized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런 그룹에서 그런 correlation이 더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덜 나타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발표할 수 있는 자리에 늘 이런 걸 들고 가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료를 제가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공동연구 제안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학생 발표를 시켰던 어떤 자리에서 우연히 그 교수님께서 보시고 이제 같이 공동연구가 진행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거는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그 파킨슨스 디지즈를 하고 계신 신경과에 계신 그 의사 선생님, 진짜 의사 선생님하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그 교수님께서 막 이제 그랜트를 많이 받아서 그런 파킨슨 디지즈의 얼리 디텍션, 그러니까 빨리 알아내야 그 향후 디벨롭되는 그
그걸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이그노시스 하시는 거가 다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랜트를 크게 받으셔가지고 2년 전부터 이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뇌사진, 뭐 행동, 뭐 심리, 어떤 physiological 데이터 이런 걸 잔뜩 모아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저희가 그 early detection 할 수 있는 어떤 클러스터링을 개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에 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이제 제네럴한 토픽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계량심리학자라는 사람들이 다른 이제 연구자분들하고 어떻게 학제간 연구를 하는지인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계량심리학자의 역할이 이렇게 연구자분들께서 배운 통계학 지식, 저희가 디벨롭하고 있는 통계학 그거에 대한 갭을 메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어떤 학제간 연구를 앞으로도 더 많이 활발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어, 그리고 이제 학제간 연구를 하면 제가 늘 혼자 하는 그런 모델 디벨롭 연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배우더라고요. 의사소통하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뭔가 그 분야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많이 생겼을 때의 어떤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학제간 연구가 지금까지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